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장이었던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권력의 핵심에 있었지만 동료의 갑작스러운 숙청을 목격하며 체제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감행했죠. 한국에 와서 광화문 광장의 자유로운 집회 모습을 보며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에서 부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사무실에 앉아 간부들의 인사 보고서를 검토했죠. 누가 승진하고 누가 좌천될지 결정하는 권한이 있었어요. 평양 중구역의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전용차까지 배정받았습니다. 겉보기에는 북한에서 가장 권력 있는 자리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매주 열리는 당회의에서는 항상 긴장했어요. 누군가 제 발언을 잘못 해석하면 그대로 숙청 대상이 될 수 있었거든요. 같은 부서 김 부부장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아무도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죠.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이에요. 조직 지도부에서 일한다는 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외국 방송을 들었는지, 누가 불순한 발언을 했는지 파악해야 했어요. 각 지역의 당 비서들의 충성도를 평가하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보고해야 했습니다. 하루에 수십 건의 감시 보고서를 검토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저 역시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비서까지 제 일거수일투족을 체크했거든요. 집에 누가 찾아왔는지, 어떤 책을 읽는지, 심지어 가족과 나누는 대화까지 보고됐을 거예요. 권력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진정한 사생활은 없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동료들과의 관계였어요. 겉으로는 서로 웃으며 인사했지만 속으로는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누가 나를 고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진정한 친구는 있을 수 없었어요. 술자리에서도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야 했습니다. 술에 취해 실언이라도 하면 다음 날 비판대에 오를 수 있었거든요. 권력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진정한 안전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일수록 더 위험했어요.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조직 지도부였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내일도 무사히 출근할 수 있을지 걱정했어요. 가족들에게도 이런 불안감을 숨겨야 했습니다. 권력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더 큰 감시를 받았거든요. 아이조차 학교에서 아버지 직업 때문에 특별히 조심해야 했어요. 조직 지도부 업무 중에 남한 관련 자료를 검토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대남 선전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였는데 역설적으로 그 과정에서 남한의 실상을 알게 됐어요. 서울의 야경 사진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밤에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더군요. 평양은 밤이면 칠흑같이 어두운데 말이에요. 경제 지표를 분석하는 업무도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더 잘 살고 있다고 선전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정반대였어요. 남한의 경제 성장률, 국민소득, 무역량 모든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났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내심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아이 교육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제 아이는 평양 최고 학교에 다녔지만 교과서는 20년 전 것이었어요. 과학 실험 기구도 부족했고 컴퓨터 교육은 아예 없었습니다. 반면 남한에서는 아이들이 최신 기술로 공부한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부서대 회의에서도 남한의 교육 시스템을 분석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아이 미래가 걱정됐습니다. 의료시설의 차이도 실감했습니다. 아내가 몸이 아플 때 평양 최고병원에 갔는데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의료진은 경직되어 있었고 장비도 낙후됐습니다. 약도 항상 부족했죠. 반면 남한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적 수준이라는 보고를 자주 접했습니다. 심장 수술, 암 치료 같은 고난도 수술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더군요. 정보 접근의 차이도 느꼈습니다. 우리는 허가받은 자료만 볼 수 있었는데 남한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세계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했어요. 책도 자유롭게 읽고
영화도 마음대로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점차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선전하는 내용과 실제 나만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조직 지도부에서 일하며 각종 통계를 봤는데 경제 지표들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좋아지고 있다고 발표해야 했죠. 이런 모순이 쌓이면서 체제에 대한 의문이 커져만 갔습니다. 결정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조직 지도부의 박 국장이 숙청된 거예요. 그는 저보다 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데 회의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경제정책에 대해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게 비판으로 받아들여진 거죠. 작은 실수 하나로 가족과 함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박 국장의 부인과 아이들까지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아이는 겨우 10살이었는데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3대 연좌제 때문에 온 가족이 고통받게 된 거죠.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내일은 내가 저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박 국장의 일이 남 일이 아니었거든요. 아무리 충성해도 언제든 숙청될 수 있다는 현실을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도 누군가에게는 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조직 지도부에서 내린 결정들이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도 인정해야 했어요. 아내와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언젠가는 우리 가족도 위험해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특히 아이가 걱정됐습니다. 이 아이가 자유롭게 꿈을 키우며 살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고 싶었어요. 그런 곳은 북한에는 없었습니다. 조직 지도부 업무를 하면서 탈북자들에 대한 정보도 많이 접했습니다. 성공적으로 탈출한 사례들을 분석하며 단속 방안을 마련하는 게 제일 중 하나였거든요. 역설적으로 그 과정에서 탈출 경로와 방법을 자세히 알게 됐어요. 국경 지역의 허점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조직 지도부 부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국경 지역 시찰 명목으로 이동할 기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큰 모험이었죠. 발각되면 즉시 총살감이었어요. 가족에게도 조심스럽게 의중을 전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우리 모두 이 체제에 지쳐 있었거든요. 국경 지역 출장 계획을 세우는 게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조직 지도부 업무상 지방 시찰이 가능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명분을 만들 수 있었어요. 양강도 해산 지역의 당 조직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출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했고 의심받지 않도록 업무 일정도 상세히 작성했어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수행원들을 떼어내는 일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여러 명의 수행원과 보안 요원이 함께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최소 인원으로 가야 했어요. 개별 업무가 많다며 수행원들을 다른 곳으로 보냈습니다. 평양에서 처리할 일이 있다고 핑계를 댔죠. 의심받지 않도록 평소보다 더 꼼꼼히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차량 준비도 신중하게 했어요. 공식 차량을 쓰면 GPS로 추적이 가능하니까 개인명의 차를 준비했습니다. 조직 지도부 간부들은 개인 차량 소유가 가능했거든요. 연료도 충분히 확보했고 비상시를 대비해 여분의 기름통도 준비했어요. 국경까지 가는 길목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검문소 위치와 우회로까지 자세히 파악해뒀어요. 가족들에게는 단계적으로 계획을 알렸습니다. 아내에게는 전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지만 아이에게는 아빠 출장에 함께 간다고만 했어요. 짐은 최소한만 챙겼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가면 의심받을 수 있었거든요. 중요한 건 조직 지도부 신분증과 현금, 그리고 중국에서 연락할 수 있는 조선족 동포 연락처뿐이었어요. 출발 전날 밤에는 긴장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둘 다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만 모르는 채로 잠들어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더욱 결심이 굳어졌어요. 이 아이만큼은 자유로운 곳에서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새벽 5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평양 거리는 아직 한산했고 검문도 느슨했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계속 뒤를 확인했어요. 혹시 누군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불안했거든요. 국경까지는 6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그 길이 인생에서 가장 긴 여행처럼 느껴졌습니다. 해산에 도착한 건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국경까지는 1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차를 숨길 장소를 미리 정해뒀는데 산속 폐가였습니다. 오래전에 버려진 집이라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었어요. 해가 완전히 지기를 기다리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국경 지역 지형은 조직 지도부 업무로 여러 번 와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어요. 철책의 위치, 순찰대 이동 경로, 감시초소의 배치까지 머릿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허술한 구간도 파악해뒀죠. 밤 10시쯤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순찰대 교대 시간을 노린 거였습니다. 걸어서 압록강을 향해 이동했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고 아내 손을 꽉 잡았어요. 달빛만이 길을 비춰주고 있었는데 다행히 구름이 많아서 너무 밝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날까봐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국경 철책까지는 1시간 정도 걸렸죠. 중간에 순찰대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서 숨어 있기도 했습니다. 철책을 넘는 순간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전기가 흐르지 않는 구간을 찾아서 조심스럽게 통과했어요. 미리 준비한 철선용 가위로 철조망을 잘랐습니다. 철조망에 옷이 걸려 찢어지기도 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아이가 울지 않게 하는 것도 큰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강물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11월이라 얼음이 얼기 시작한 상태였어요. 물 깊이는 허리까지 왔는데 유속도 제법 빨랐습니다. 아이를 어깨 위로 올려서 물에 젖지 않게 했죠. 아내도 힘들어했지만 끝까지 버텨줬어요. 강을 건넌 시간은 30분 정도였는데 그게 인생에서 가장 긴 30분이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그동안 참았던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하지 않았어요. 중국 공안에 잡히면 다시 북한으로 송환될 수 있었거든요. 미리 연락해둔 조선족 동포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새벽 3시쯤 그의 집에 도착했는데 따뜻하게 맞아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제서야 진짜 살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6개월을 숨어 지낸 후 태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다른 세상에 온 느낌이었어요. 공항 자체가 궁전 같았습니다. 높은 천장과 넓은 공간, 형광등이 아닌 은은한 조명들이 공간을 밝히고 있었죠. 사람들도 여유롭게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면세점을 지나가면서 더욱 놀랐습니다. 온갖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구경하고 구매하고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죠. 특히 외국 상품들을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화장품부터 전자제품까지 없는 게 없더군요. 공항에서 바로 국정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조사실은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북한에서 본 조사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의자도 푹신했고 난방도 잘 됐어요. 형광등 대신 따뜻한 조명이 있어서 분위기도 부드러웠죠. 조사관이 물과 빵을 가져다 줬는데 그런 배려가 낯설었습니다. 조사는 일주일 동안 이어졌어요. 제가 조직 지도부에서 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야 했습니다. 북한 내부 조직 구조, 인사 시스템, 감시 체계 등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봤죠.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조사관들이 위협적이지 않아서 점차 마음을 열게 됐어요. 오히려 북한에서 겪었던 일들을 털어놓는 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조사관이 직접 국밥을 사다 줬어요. 뜨거운 국물을 마시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북한에서는 조사받는 사람에게 이런 따뜻한 배려를 해주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굶기거나 때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어요. 밤에는 혼자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자유로웠어요.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고 문도 안에서 잠글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북한에서는 집에서도 완전히 안전할 수 없었거든요. 언제든 보위부가 들이닥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말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에 입소한 첫날, 담당자가 스마트폰을 건네줬습니다. 처음 만져보는 기계였어요. 화면을 누르니까 반응하더군요. 인터넷이라는 걸 처음 접했는데 세상의 모든 정보가 손안에 들어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허가받은 라디오 방송만 들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전 세계 뉴스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어요. 교육 시간에 유튜브라는 걸 배웠습니다. 영상을 자유롭게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북한에서는 허가받은 영상만 봤는데 여기서는 원하는 걸 언제든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한 뉴스를 주로 봤는데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도 있더군요.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는 방송이 나와도 아무도 잡혀가지 않았어요. 가장 놀란 건 댓글 기능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대통령을 비판하는 댓글도 있었는데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북한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의견으로 토론하는 모습도 신선했어요. 욕설만 없으면 어떤 의견이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원 도서관에서 각종 신문들을 봤어요. 여러 신문사가 같은 사건을 완전히 다르게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신문이 똑같은 내용만 썼는데 여기서는 다양한 관점이 있더군요. 보수신문과 진보신문이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정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같은 정책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신문과 반대하는 신문이 따로 있었습니다. 컴퓨터 교육도 받았습니다. 마우스와 키보드 사용법부터 배웠는데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배웠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찾아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책 한 권 읽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정보가 열려 있었어요. 3개월간의 교육 과정에서 한국 사회 전반을 배웠습니다. 민주주의, 선거제도,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같은 개념들이 모두 새로웠어요. 특히 투표로 정부를 바꿀 수 있다는 게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을 처음 알게 됐죠. 대통령도 국민이 뽑고 국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꿀 수 있다는 시스템이 놀라웠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처음 서울 거리에 나섰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역에 갔어요. 지하철은 시스템 자체가 놀라웠는데 시간표대로 정확히 운행되었어요. 시간에 맞춰 전동차가 들어왔고 사람들은 질서 있게 줄을 서서 탔습니다. 노약자석을 자연스럽게 양보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지하철역 안의 상점들도 신기했습니다. 편의점부터 카페까지 다양한 가게들이 있었어요. 24시간 운영되는 곳도 많더군요. 북한에서는 상점 운영 시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었는데 여기서는 언제든 필요한 걸 살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휴대폰을 보고 음악을 들었어요. 강남 거리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높은 건물들 사이로 쏟아지는 간판들이 북한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특히 밤이 되니까 더 화려해지더군요. 평양은 밤이면 암흑인데 서울은 밤이 더 밝았습니다. 건물마다 불이 켜져 있고 광고판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한강대교 위에서 바라본 야경을 잊을 수 없어요. 강양 쪽으로 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유람선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산책하며 자유롭게 대화했어요.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아무도 서로를 의심하거나 경계하지 않는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명동거리에서는 버스킹 공연을 봤습니다. 젊은이들이 기타를 치며 노래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박수도 치고 기타 가방에 돈도 주고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허가 없이 공연하면 처벌받는데 여기서는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더군요. 심지어 외국인들도 함께 공연하고 있었는데 국경을 초월한 문화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모두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의식하거나 경계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북한에서는 항상 긴장한 표정으로 살았는데 여기 사람들은 진짜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길에서 큰 소리로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도 신선했어요. 북한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 내는 걸 조심해야 했거든요. 동대문 시장에도 가봤습니다. 밤늦게까지 활기차게 장사하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상인들이 손님과 자유롭게 가격을 흥정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정해진 가격대로만 거래했는데 여기서는 시장 경제의 역동성을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각종 물건들도 풍부했습니다.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다양한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광화문 광장에 갔을 때는 시민 집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북한에서는 허가 없는 집회는 반역 행위였거든요. 참가자들은 모두 처벌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경찰들이 오히려 시민들을 보호하고 있더군요. 교통 정리를 해주고 안전을 지켜주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의 피켓을 자세히 봤습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 대통령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하는 구호도 있었습니다. 북한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최고 지도자를 비판하면 3대가 멸문지화를 당하는데 말이에요. 여기서는 국가 원수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광장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었어요. 정부를 지지하는 자들과 비판하는 자들의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었는데 아무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어요. 경찰도 양쪽을 공평하게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한 대학생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교육 정책에 불만이 있어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폭력적이지 않게 평화롭게 의견을 표현한다고 하더군요. 이런 집회를 통해 정부가 정책을 바꾸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시민의 목소리가 정말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언론도 자유롭게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방송사 기자들이 와서 집회 참가자들을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비판적인 내용도 그대로 방송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정부에 불리한 내용은 절대 보도할 수 없었는데 여기서는 언론이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집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평화롭게 흩어지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무런 충돌 없이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경찰도 특별한 조치 없이 교통 정리만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집회가 열리면 대규모 진압작전이 벌어질 텐데 여기서는 일상적인 풍경처럼 여겨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조직 지도부에서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저조차 누리지 못했던 게 바로 이런 자유였구나 싶었어요. 진짜 권력은 시민들에게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권력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한국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근본적인 차이를 실감했죠. 지금 저는 경기도 작은 도시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원받은 임대 아파트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조금 더 큰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북한에서는 조직 지도부 부장이었지만 여기서는 그냥 중소기업 직장인입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정직하게 번 돈이라 뿌듯해요. 무엇보다 이 평범함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오늘 배운 걸 얘기해 줄 때가 가장 기쁩니다.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하는 수업 분위기를 듣고 있으면 정말 한국에 온 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에서는 교과서 내용만 암기했는데 여기서는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반박할 수도 있고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해요. 아이가 꿈을 얘기할 때도 감동받습니다.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 여러 실험을 해보고 싶다고 해요. 북한에서는 꿈조차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가능했는데 여기서는 정말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유롭게 미래를 설계하는 모습을 보며 탈북을 잘했다는 확신이 듭니다. 아내가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는 모습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필요한 검사를 다 해줬습니다. 건강보험 덕분에 비용 부담도 적었어요. 북한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웠는데 여기서는 국민 누구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에 가족과 함께 남산타워에 올라갈 때면 항상 감회가 새로워집니다.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풍경을 보면서 이 모든 발전이 자유민주주의 덕분이라는 걸 느껴요. 개인의 창의와 노력이 인정받는 사회에서 이런 기적이 가능했던 거죠. 북한에서는 개인의 능력보다 출신 성분이 더 중요했는데 여기서는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가끔 롯데타워 전망대에도 가봅니다. 123층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모습은 정말 장관이에요. 한강이 굽이굽이 흘러가고 수많은 건물들이 질서 있게 서 있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이 모든 게 자유로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거 때마다 투표하는 것도 신기한 경험입니다. 제 한 표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참여한다는 게 감동적이에요. 북한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정말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해보고 신중하게 투표하는 과정 자체가 민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실감하게 해줍니다.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매일 새롭게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 조직 지도부에서 권력을 휘둘렀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해요. 진정한 힘은 자유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소중한 자유를 지키며 한국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제 경험이 아직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북한 세관에서 수많은 짐을 검색하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국경을 넘으려는 이들을 단속하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감시당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당 지도원의 엄포, 보위부의 미행, 날카로운 신문, 출신 성분까지 문제 삼는 압박 속에서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잡히기 전에 떠나야 한다. 두만강의 차가운 물살을 헤치고 국경을 넘은 그가 자유를 찾아가는 과정, 세관원의 숨막히는 탈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저는 평안북도 신의주 세관소 소속 보조검사원 리철민입니다. 세관검사원이라고 하면 권위 있는 직업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해서 상부에서 내려오는 지시에 따라 무역 화물을 검수하고 짐을 열어보거나 기록을 작성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일은 아니지만 꼼꼼함과 인내심이 요구되는 일이죠. 무급도급 형식이라 정식 월급은 없습니다. 대신 업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 인센티브라는 것도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상급자들이 적당히 나눠주는 몫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도 신의주에서는 괜찮은 일로 통합니다. 정기적으로 출근할 수 있고 시장에서 물건들이 얼마에 거래되는지 시세 정보를 빨리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관검사장은 언제나 분주합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화물차들이 줄지어 서 있고 검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초조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저는 주로 서류 확인과 화물 검사를 담당합니다. 화물 목록과 실제 내용물이 일치하는지, 금지된 물품은 없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상급자들이 지시하면 짐을 열어 내용물을 일일이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검사장 한편에는 몰수된 물품들이 쌓여 있습니다. 중국산 약품, 외국 영화가 담긴 USB, 남한 드라마 DVD 등 다양합니다. 이 물품들은 모두 기록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절반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는 것이 암묵적인 규칙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관행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무감각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치는 길가의 풍경은 항상 비슷합니다. 국경도시 특유의 활기와 긴장감이 공존하는 분위기죠. 장마당으로 향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고 분주히 오가는 주민들, 그리고 가끔씩 지나가는 검은색 승용차에 탄 간부들의 모습까지. 이곳에서의 삶은 각자의 위치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세관검사원으로 일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중국 상인들, 브로커들, 장사꾼들, 그리고 가끔은 외국인들까지. 그들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불안과 초조함입니다.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그들의 하루, 어쩌면 인생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무게감을 느낄 때면 가끔 숨이 막힙니다. 세관에서 일한 지 3년째 접어들면서 이 일의 속성을 더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단속이란 이름의 생계 방식이 여기서는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매일 중국과의 국경을 넘나드는 물품들 중에서 무엇을 통과시키고 무엇을 막을지는 규정이 아닌 이익 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관 검사원이라는 직업이 법 집행자가 아니라 이익 분배자에 가깝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밀무역으로 들어오는 약이나 쌀, 공산품 중 감나가는 것들은 대부분 간부들의 몫입니다. 이런 물건들은 특별 지시라는 이름으로 검사 없이 통과되곤 합니다. 반면 일반 주민이 소량의 물건으로 장사를 하려다 적발되면 가혹한 처벌을 받습니다. 물건은 몰수되고 때로는 노동 단련 대행까지 가게 됩니다. 이런 이중적인 기준에 처음에는 의문을 품었지만 이제는 그저 받아들일 뿐입니다. 최근에는 국경 통제가 더 심해졌습니다. 중앙에서 특별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덕분에 일반 주민들의 밀무역은 더욱 어려워졌지만 이상하게도 간부들의 물품은 여전히 원활하게 통과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수록 주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간부들과 일반 주민들 사이의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어느 날은 세관 창고를 정리하다가 몰수품 목록과 실제 보관된 물품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분명히 존재해야 할 물품들이 절반도 채 없었습니다. 이런 불일치는 너무 흔해서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넘어갈 뿐이죠. 하지만 이런 일들이 쌓일수록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집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내가 이런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도 괜찮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느닷없이 세관 내부의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라며 내부 정리와 인원 감축이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 이동이라 생각했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매일 누군가가 불려가고 일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세관 전체를 감쌌습니다. 새로 부임한 당 지도원은 첫날부터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키가 작고 마른 체구였지만 날카로운 눈빛과 차가운 어조로 모두를 긴장시켰습니다. 첫 회의에서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충성심 없는 자는 내보내겠습니다. 국가와 당에 대한 헌신이 부족한 자는 우리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여기서 충성심이란 실제로는 새 지도부에 대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오랫동안 세관에서 일해온 베테랑들도 불안에 떨었습니다. 누구도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오전 업무 중에 갑자기 사무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들어가니 당 지도원과 보위부 간부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보위부가 직접 관여한다는 것은 사안이 심각하다는 뜻이니까요. 리철민 동무,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소. 당 지도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처리했던 화물들에 대해, 제가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 심지어 제 개인 생활에 대해서까지 질문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정직하게 대답했지만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신문이 끝나고 나왔을 때 저는 몸 전체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잠시 복도에 서서 숨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감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명백해서 숨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감시였습니다. 제 책상은 갑자기 창가에서 출입구 근처로 옮겨졌습니다.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지만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누가 저와 대화하는지, 제가 무엇을 하는지 더 쉽게 관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 서류들은 자주 검토를 위해 가져가졌고 때로는 제 자리에 없을 때 제 서랍이 뒤져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무엇 때문에 의심을 받는지, 어떤 혐의가 있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느낌적으로 알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불안한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됐습니다. 출근해서 평소처럼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실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보이부 요원 둘이 들어오더니 곧장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제 이름을 부르고는 조사실로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모든 동료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더 이상 그냥 의심받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조사실에 들어서자 이미 여러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세관 책임자와 당 지도원, 그리고 낯선 보위부 간부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 개인 기록철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리철민, 처가 쪽에 중국에 나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왜 숨겼소?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 아내의 먼 친척 중 한 명이 몇 년 전 중국으로 떠났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확실한 정보가 아니었고 직접적인 관계도 없어서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이것이 중대한 은폐였던 것입니다. 그러더니 출신 성분 문제까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전에 잠시 남한에 머물렀던 이력, 그동안 별 문제 없이 넘어갔던 이러한 오점들이 하나둘씩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제가 세관에 입사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와서 중대한 결함으로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네 근처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눈에 익은 차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창문이 내려가고 보위부 요원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차에 타라고 했습니다. 저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리철민, 세관에서 외화를 빼돌린 사람들의 명단을 알고 있지?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다고 하면 공모자가 되고 모른다고 하면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중립적인 답변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믿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창문 너머로 집 앞을 지키고 있는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감시를 숨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정말 깊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제가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이미 결정된 일의 진행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고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을 떠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정보를 모았습니다.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었기에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장마당에서 브로커들에 대한 소문을 귀 기울여 듣고 가끔씩 국경 근처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꾸준히 정보를 모았습니다. 예전에 세관에서 만났던 국경 경비대 출신 인물이 중국 브로커와 연결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과거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그와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경계했습니다. 제가 함정을 설치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를 설득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그는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해산 지역에 있는 브로커를 소개해 주었고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조언은 단호했습니다. 한번 결정했으면 주저하지 마라. 주저하는 순간 잡힌다. 아내에게는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알리는 것은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조사를 받게 되면 진심으로 모른다고 말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 결정이 가장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는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작별 인사가 될 줄 알면서도 말입니다. 1년 가까이 준비한 끝에 드디어 실행할 날이 왔습니다.
직장에 휴가 신청을 했고 가족 중 누군가 아프다는 핑계로 며칠간의 휴가를 얻었습니다. 신의주에서 해산으로 이동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국내 이동도 감시와 통제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이동 증명서를 확보하는 데 적지 않은 뇌물이 들어갔습니다. 세관에서 일하며 모아둔 돈의 상당 부분이 이 과정에서 소진되었습니다. 해산에 도착한 후에는 브로커와 접선하기로 한 날까지 조용히 지냈습니다. 시내의 작은 여관에 머물며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세월처럼 느리게 흘렀습니다. 매 순간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체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잠들기 어려웠고 겨우 잠이 들어도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마침내 약속된 날이 왔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지정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고 손바닥은 땀으로 젖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지만 브로커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연락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작은 식당에 들어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주시하는데 누군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그 사람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놀라움을 감추며 조용히 대화했습니다. 그 사람은 브로커가 보낸 연락책이었습니다. 원래 계획이 틀어졌다는 것입니다. 브로커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고 상황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 그 연락책은 또 다른 가능성을 알려주었습니다. 우연히 그날 밤 국경을 넘으려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과 합류할 수 있지만 위험은 더 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녁 늦게 시내 외곽의 한 폐가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후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탈북 시도자 2명을 만났습니다. 한 명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 다른 한 명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도 묻지 않았습니다. 불필요한 정보는 위험을 증가시킬 뿐이었습니다. 대신 필요한 정보만 공유했습니다. 국경을 넘을 지점, 이동 방법,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간단한 신호였습니다. 우리는 밤중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길로 때로는 숲속을 통해 국경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군인들의 순찰 패턴을 고려해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호흡 소리까지 죽이며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가끔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침내 두만강이 보이는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고 달빛에 반사된 강물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잠시 숨어서 주변 상황을 살폈습니다. 순찰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신호가 오자 재빨리 강변으로 향했습니다. 두만강은 생각보다 좁았지만 물살은 거셌습니다. 드디어 발이 중국 땅에 닿았습니다. 그러나 안도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젖은 옷은 몸에 달라붙어 한겨울 찬 공기에 금세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미리 정해진 경로를 따라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국경지대는 북한 측뿐 아니라 중국 측에서도 순찰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숲속을 1시간 정도 이동한 후에야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고 간단히 몸을 녹였습니다. 이제 중국 땅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붙잡혀 북송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2명의 동행자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브로커와 접선할 예정이었고 저는 혼자서 움직이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로의 앞날에 행운을 빌며 작별했습니다. 서로의 이름도 제대로 모른 채 생사를 함께했던 사람들과의 이별이 묘하게 가슴 아팠습니다. 혼자가 된 저는 미리 알아둔 주소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낯선 중국 땅에서 방향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길가에 세워진 간판들, 중국어로 된 표지판들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제 서툰 중국어와 악센트는 금방 정체를 드러낼 테니까요. 몇 시간의 걷기 끝에 드디어 목적지인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미리 들은 대로 마을 입구에 작은 상점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특정 암호를 말하면 다음 단계로 안내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상점에 들어갔습니다. 점원에게 미리 들은 말을 건넸습니다. 점원은 잠시 저를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원의 안내를 받아 마을 외곽의 한 창고 건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조선족 남성은 별말 없이 저를 창고 안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몇 명의 탈북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지친 표정이었고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창고 안의 생활은 단조로웠습니다.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창문은 가려져 있었고 문은 항상 잠겨 있었습니다. 식사는 하루에 2번 조선족 관리인이 가져다 주었습니다. 외출은 철저히 금지되었고 마치 또 다른 형태의 감옥 같았습니다. 약 2달이 지났을 무렵 드디어 변화가 생겼습니다. 관리인이 저를 불러 다음 단계로 이동할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곧 영일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다른 브로커를 만나 라오스와 태국을 경유하는 루트를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진전이 있다는 생각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연길로 이동한 후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의 작은 공장 창고였습니다. 이곳에서 또다시 며칠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공장 주인은 조선족 사업가로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사업을 하면서 이면에서는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물론 무상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돈이 필요했고 제가 가져온 돈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새로운 브로커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온 교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다음 단계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영일에서 기차를 타고 심양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베트남 국경 근처로 가는 버스를 탈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라오스를 거쳐 태국까지 가면 한국 대사관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들으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중국에서 국경을 넘는 과정은 위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붙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중국에 계속 머무는 것도 위험했고 언젠가는 붙잡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우리는 중국어 몇 마디와 간단한 행동 요령을 배웠습니다. 중국 공안의 검문에 대비해 중국인처럼 행동하는 법, 의심을 피하는 방법 등을 연습했습니다. 또한 가짜 신분증도 준비되었습니다. 진짜처럼 보이지는 않았지만 간단한 확인 정도는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출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저는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밤중에 공장을 떠났습니다. 연길역까지는 조선족 운전사가 데려다 주었습니다. 역에 도착해 보니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으니 오히려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기차표는 이미 브로커가 준비해 놓았고 우리는 각자 따로 탑승했습니다. 같은 일행처럼 보이면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날의 이동 끝에 우리는 중국 남부의 작은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베트남 국경으로 가는 길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국경 근처의 작은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이제 국경을 넘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중국에서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였습니다. 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까지 오는 과정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렵고 위험했습니다. 정글을 지나고 강을 건너고 때로는 걷고 때로는 달리며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밤에는 벌레와 뱀의 위협 속에서 잠을 청해야 했고 낮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음식과 물은 부족했고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태국 국경 근처의 마을에 도착해서
저는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현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서에서 간단한 조사를 받은 후 우리는 방콕 근처의 이민자 보호소로 이송되었습니다. 보호소에서의 생활도 쉽지 않았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서 생활했고 위생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북한으로 돌아갈 위험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방문해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의 생활, 탈북 과정, 그리고 한국행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약 한 달 후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생애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과 땅의 모습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떠올라 눈물이 났지만 주변의 시선이 의식되어 참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저는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약 한 달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북한에서의 직업, 탈북 동기, 탈북 경로 등에 대해 상세히 물어봤습니다. 저는 최대한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다행히 세관 직원이었던 저의 배경은 의심을 사지 않았고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에는 하나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하나원은 탈북민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돕는 시설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3개월간 한국 사회에 대한 기본 교육을 받았습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경제, 한국 문화, 컴퓨터 사용법 등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개념과 기술들이었습니다. 때로는 따라가기 어려웠지만 최선을 다해 배우려 노력했습니다. 하나원 생활을 마치고 서울 외곽의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착금과 주거 지원으로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정착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하나원에서 알게 된 선배 탈북민의 소개로 물류센터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물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단순한 일이었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물류센터에서의 일은 익숙했습니다. 북한 세관에서 일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건을 분류하고 기록하는 일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큰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는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남의 짐을 뒤지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자유롭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언어는 같지만 사용하는 단어나 억양이 달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고 문화적 차이도 느껴졌습니다. 동료들은 대부분 친절했지만 가끔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거리를 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며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주변 탈북민들과 교류하며 정보를 나눴습니다. 월급도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제가 조금씩 모은 돈으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웠기에 이렇게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변화였습니다. 적응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었습니다. 특히 아내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떠난 것이 마음에 큰 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지,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생각하면 밤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의 많은 탈북민들처럼 저도 중국 브로커를 통해 소식을 전하고 돈을 보내려 했지만 위험이 너무 컸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의 생활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있지만 이제는 이곳이 제 집이라고 느낍니다. 대학 공부도 마지막 학기에 접어들었고 회사에서의 위치도 안정되었습니다. 때로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이 그립고 그들에게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위로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세관검사원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짐을 들여다보던 그 시절은 이제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때는 저도 체제의 일부로서 다른 이들을 단속했지만
결국 저 자신도 단속당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러니한 상황이 저를 이곳까지 오게 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이름으로 제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얻은 가장 소중한 자유입니다. 최근 북한에서는 체제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자는 15년간 북한 철도 기관사로 일하다 정치범 수송 과정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 때문에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그가 들려준 위험천만한 탈출 과정과 가족을 구하기 위한 사투는 북한의 숨겨진 실상을 보여주는 놀라운 증언입니다. 과연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제가 처음 기관사가 되었을 때의 그 자부심을 잊을 수 없습니다. 북한에서 철도기관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특히 국제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사는 체제가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그만큼 엄격한 신원조사와 사상검증을 거쳐야 했습니다. 김성철 동무, 당신은 이제 우리 인민의 생명과 국가의 물자를 책임지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소. 기관사 임명식에서 철도국장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던 그 순간이 지금도 기억나요. 당시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제가 보게 될 것들이 저를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할지는 평양역은 항상 분주했습니다. 출근길 노동자들과 학생들로 북적이는 아침 풍경, 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지친 표정, 그리고 가끔 플랫폼에 서서 사람들을 감시하는 보위 부원들까지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보였지만 그 질서 아래에는 항상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국제열차를 처음 운행했던 날입니다. 평양을 출발해 신의주를 거쳐 중국 단둥으로 향하는 열차였죠. 국경을 넘는다는 것, 그것이 당시 저에게는 얼마나 경이로운 경험이었는지 모릅니다. 두 나라 사이의 철교를 건널 때 잠시나마 다른 세계와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단둥역에 정차했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불빛과 높은 건물들에 압도되었습니다. 저곳은 어떤 곳일까? 그 순간 처음으로 머릿속에 의문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런 생각을 품는 것조차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기차는 저에게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저의 정체성이었고 자유의 가능성이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국경을 오가는 경험은 저에게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제가 결국 목숨을 걸고 탈북을 결심하게 된 씨앗이 되었어요. 철도국 사무실에 호출된 그날, 저는 무언가 특별한 임무가 주어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철도국장과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는 자신을 장민호라고 소개했고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철도국 보위부원이었습니다. 김성철 동무, 내일 밤 특별 수송 임무를 맡게 되었소. 평양에서 백두산 인근 시설까지 중요한 물자를 운송하는 일이오. 철도국장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죠. 장민호는 저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임무에 대해서는 절대 누구에게도 언급해선 안 됩니다. 동무의 충성심을 시험하는 자리이기도 하니까요. 특별수송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고위 간부들이나 중요 물자를 여러 번 실어 날랐죠.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화물칸이 평소보다 삼엄하게 경비되었고 출발 전까지 화물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날 밤 어둠이 깊게 내린 평양역 화물 플랫폼에서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탑승객은 없었고 화물칸 경비를 맡은 군인들만 타고 있었죠. 저는 기관실에서 묵묵히 열차를 운행했어요. 기차가 평양을 벗어나 깊은 산길로 접어들 무렵 휴식을 위해 부기관사에게 잠시 운행을 맡기고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화물칸 근처를 지나는데 희미하게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의 소리였어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죠. 귀를 의심하며 자리로 돌아왔지만 그 소리는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화물이라고 했는데 사람을 싣고 있는 건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후 저는 평소와 달리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누군가 저를 감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느낌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장민호가 자주 제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김성철 동무, 특별수송 중에 특이점은 없었소?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찾아온 장민호가 물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일상적인 임무 수행이었습니다. 특별수송 임무는 점점 더 빈번해졌습니다. 그리고 저의 호기심도 함께 커져갔죠. 어느 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결정적인 행동을 하기로 했어요. 열차가 한적한 구간을 지날 때 부기관사에게 잠시 운행을 맡기고 화물칸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화물칸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화물칸 안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약 20명 정도가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정치범들.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새어나왔어요. 어떤 이들은 누군가에 의해 고발당한 사람들이었고, 어떤 이들은 단순히 외국 방송을 들었다는 이유로 끌려간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수용소로 이송되고 있었죠. 화물칸에서 돌아오는 길, 손이 떨려 안정을 찾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관실로 돌아와 부기관색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경랑에 휩싸였어요. 그날 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화물칸 속 사람들의 절망적인 눈빛이 떠올랐어요. 내가 지금까지 무슨 일에 가담하고 있었던 거지? 내가 운전하는 기차가 무고한 사람들을 지옥으로 실어 나르고 있었단 말인가? 다음 날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동료 기관사 한유진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를 신뢰했고 제가 본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충동을 느꼈어요. 조용한 술자리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 동무, 혹시 특별수송에 대해 뭔가 이상한 점을 느낀 적 없나? 한유진은 순간 표정이 굳었어요. 뭘 말하려는 거야?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했습니다. 화물칸에 사람들이 있어. 정치범으로 의심되는 사람들 말이야. 한유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심해. 그런 말 함부로 하다간 너도 그 화물칸에 실려갈 수 있어. 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 가담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 그날 대화 후 이틀이 지났을 때였어요. 아침 일찍 숙소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문을 열자 장민호와 2명의 보위 부원이 서 있었습니다. 김성철 동무, 체제위의 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한유진이 저를 밀고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끌려가듯 그들을 따라갔죠. 철도국 사무실 한쪽에 마련된 조사실에서 장민호는 냉혹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어요. 김성철, 당신은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발언을 했소.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건가? 부인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유진이 이미 모든 것을 말했을 테니까요. 저는 단지 의문이 들었을 뿐입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제 말에 장민호는 비웃었어요. 자본주의 사상에 물들었구만. 회령노동교화소에서 그런 생각들을 고칠 수 있을 거요. 회령노동교화소. 그곳에 가면 살아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른 정치범들과 함께 열차에 실려 회령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그토록 많이 운전했던 그 열차를 이번엔 죄인의 신분으로 타게 된 거죠. 그리고 열차가 잠시 감속하는 순간 저는 기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몸이 바닥에 부딪히며 느껴지는 고통보다 더 강한 것은 살아있다는 안도감이었어요. 저는 평안북도 외곽의 작은 마을에 숨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산골마을이라 외부인의 출입이 드물었고 감시의 눈길도 상대적으로 덜했어요. 제 머릿속은 온통 아내와 딸 걱정으로 가득 찼어요. 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혹시 저 때문에 연좌제로 처벌받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저는 자수할 생각까지 했습니다. 제가 죄를 인정하고 모든 책임을 진다면 가족들은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절박한 마음이었죠.
하지만 그건 자살 행위일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자수해도 가족들과 함께 처벌받을 거였죠.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무력감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낮에는 저에게 도움을 주던 박노인의 집에서 허드레 씨를 돕고 밤에는 탈출 계획을 세우는 나날이 이어졌어요. 가족들에게 연락할 방법은 없었지만 어떻게든 그들의 소식을 더 알아봐야 했습니다. 신해주 장마당에 최선화라는 상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내 딸의 친구인데 신뢰할 만한 사람이요. 그녀를 통해 당신 가족의 소식을 더 알아볼 수 있을 거요. 박노인의 말에 희망이 생겼어요. 박노인의 소개로 최선화와 비밀리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의주와 평양으로 가며 장사를 했기 때문에 여러 소식을 알고 있었어요. 김동무의 가족은 이미 농촌으로 강제 이주되었다고 합니다. 함경북도 어딘가로 보내졌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강제 이주라? 그건 사실상의 형벌이나 다름없었어요. 척박한 땅에서 중노동에 시달리게 될 텐데 특히 딸 혜진이 걱정되었습니다. 아직 16이라 그런 환경에서 견딜 수 있을지 그들을 구할 방법이 없을까요? 절박한 심정으로 물었지만 최선화의 대답은 냉혹했어요. 지금으로선 김동무가 먼저 안전한 곳으로 탈출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북한 밖에서 도움을 구하는 거죠. 밤새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북한을 탈출해 중국으로 가고 거기서 한국으로 갈 방법을 찾는 것. 그리고 한국에 정착한 후 어떻게든 가족들을 구출하는 것.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것만이 우리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최동무, 탈북을 도와줄 브로커를 알고 있습니까? 다음 날 만남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선화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위험한 부탁이지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필요할 거예요. 최선화를 통해 만난 브로커 이강호는 예상과 달리 친절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조금 많아 보였고 예전에 철도 관계자였다는 점이 의외였어요. 김동무, 나도 철도국에서 일했던 사람이요. 물론 기관사는 아니었지만 말이야. 이강호의 말에 약간의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최소한 서로 공유하는 세계가 있다는 점에서요. 계획은 이렇소. 일단 신의주로 이동한 뒤 거기서 두만강 쪽으로 방향을 틀 겁니다. 신의주는 너무 감시가 심해. 두만강 쪽이 상대적으로 탈출하기 쉽소. 우선 민간인 행세가 가능한 옷과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관문인 평안북도를 벗어나는 검문소를 통과해야 하죠. 이강호는 계획을 세세하게 설명했어요. 출발하기 전날 밤 저를 숨겨주었던 박노인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살아서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박노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무사히 가족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자유를 찾는 당신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튿날 새벽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마을 외곽에서 기다리고 있던 트럭에 올라타 신의주로 향했어요. 트럭 짐칸에 숨어있는 동안 온몸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에 도착했을 때가 가장 위험했습니다. 이강호가 운전석에서 검문을 받는 동안 저는 짐칸 바닥에 만들어진 이중 공간에 숨어 있었어요. 공간이 너무 좁아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검문소 군인들이 짐칸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고 한 명이 제가 숨은 공간 바로 위를 걸어 다니는 것도 느껴졌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마침내 무산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이강호의 다른 동료를 만났어요. 여기서부터는 내가 맡을게. 이제 두만강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 그는 자신을 박씨라고만 소개했습니다. 박씨의 안내로 우리는 산길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밤에만 움직이고 낮에는 숨어 지냈어요. 국경지대에 가까워질수록 군인들의 순찰이 빈번해졌습니다. 한 번은 순찰대와 마주칠 뻔했지만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어요. 사흘 후 우리는 드디어 두만강이 보이는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강 건너편은 중국이었어요. 자유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도 바로 이때였죠. 두만강 언덕에서 밤을 기다리는 동안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이강호는 계속해서 쌍안경으로 주변을 살폈고 박 씨는 작은 고무보트를 준비했어요. 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였죠.
김동무, 옷을 단단히 여미시오. 강물이 생각보다 차갑소. 박 씨의 말에 저는 긴장된 웃음을 지었습니다. 11월의 두만강은 거의 얼어붙기 직전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자유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밤 11시경 달이 구름에 가려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입니다. 준비하세요. 이강호의 말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언덕을 내려가 강가로 향했어요. 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차가움이 온몸을 관통했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움직이세요. 천을 유지해야 합니다. 박 씨가 작은 돌을 제게 건넸어요. 우리는 필사적으로 노를 저어 중국 쪽 강둑으로 향했어요. 마침내 중국 쪽 강둑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몸은 얼어붙었고 숨은 턱턱 막혔어요. 하지만 그런 것도 모른 채 우리는 필사적으로 강둑을 기어올랐습니다. 저기 숲으로 들어가야 해요. 국경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박 씨의 지시에 따라 우리는 최대한 빨리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한참을 달린 후에야 우리는 잠시 멈춰 숨을 고를 수 있었어요. 축하합니다, 김동무. 이제 당신은 중국 땅에 있소. 이강호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기쁨, 안도감, 아니면 불안함. 모든 감정이 뒤섞인 채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중국 공안도 탈북자를 잡으면 북송시키니까요. 박 씨의 말에 저는 정신을 차렸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우리는 밤중에 조용히 작은 마을 근처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제가 믿을 수 있는 조선족을 데려올 테니. 박 씨가 말했어요. 이강호와 저는 숲속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자네는 운이 좋소. 이강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많은 탈북자들이 이 강을 건너다 목숨을 잃어요. 저체 온증으로 혹은 국경 수비대의 총에 맞아서. 잠시 후 박 씨가 나이 든 조선족 남성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분이 김정호 씨입니다. 당분간 그의 집에 머물 수 있어요. 김정호의 집은 작고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의 부인은 저희에게 뜨거운 국과 옷을 가져다 주었어요. 많이 춥고 힘들었죠. 먼저 몸을 녹이세요. 그녀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아시죠? 중국 공안이 탈북자를 찾고 있어요. 당분간은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김정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틀 정도 그의 집에서 숨어 지내며 체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동안 이강호와 박 씨는 저를 한국으로 보낼 다음 단계를 준비했어요. 세 번째 날, 이강호는 새로운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장이라고만 소개했어요. 제가 당신을 연변에서 선양까지 데려갈 겁니다. 거기서 다른 브로커가 라오스 국경으로 안내할 거고요. 떠나기 전 김정호 부부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젠가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김정호 등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도 원래는 북에 있던 사람들이요. 같은 민족이 어려울 때 돕는 건 당연한 일이지. 그날 밤 저는 장애 안내로 작은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트럭 짐칸에는 이미 다른 탈북자들이 타고 있었어요. 남자 둘, 여자 셋,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까지. 그들의 표정에서 저와 같은 두려움과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 내륙으로 이동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순탄치 않았어요. 여러 번의 관문을 통과해야 했고 한 번은 공안의 불심 검문을 피해 산속에 하루 종일 숨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기적처럼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어요. 선양에 도착한 후 저는 새로운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남쪽으로 데려갈 계획이었어요. 라오스 국경까지 가는 길은 멀고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곳을 통과하면 태국에 갈 수 있고 태국에서는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브로커리 씨는 약속대로 저를 곤명이라는 도시로 안내했습니다. 중국 남부에 위치한 이의 도시는 라오스와 미얀마 국경과 가까웠어요. 이곳에서 국경을 넘는 다른 탈북민들과 합류할 겁니다. 단체로 움직이는 것이 더 안전해요. 곤명의 작은 호텔방에서 이틀을 기다린 후 리 씨는 5명의 탈북민을 더 데려왔습니다. 그 중에는 젊은 부부와 그들의 6살 아들이 있었어요. 아이의 이름은 철수였고 큰 눈망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새벽녘, 우리는 작은 밴에 올라타 국경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좁았어요. 때로는 차가 지나갈 수 없어 걸어야 하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온몸이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었지만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힘이 났어요. 마침내 국경지대에 도착했을 때 리 씨는 우리를 숲속에 숨겨놓고 정찰을 나갔습니다. 국경을 넘는 건 밤에 해야 해요. 경비가 적을 때를요. 자정이 조금 지났을 때 리 씨의 신호에 따라 우리는 조심스럽게 국경을 향해 움직였어요. 국경은 단순한 철조망이었고 리 씨가 준비한 도구로 쉽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라오스 땅입니다. 하지만 아직 경계를 늦추면 안 돼요. 라오스 당국도 탈북자를 발견하면 중국에 넘길 수 있으니까요. 리 씨의 경고에 우리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라오스에서의 여정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정글 속을 헤쳐나가며 뱀과 벌레, 그리고 때로는 야생동물의 위협에도 노출되었습니다. 식량과 물도 부족했고 체력도 한계에 다다랐어요. 우리는 밤새 달려 태국 국경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또 다른 브로커가 우리를 안내했어요. 태국에 들어가면 일부러 경찰에 자수하세요. 그러면 불법 입국자로 처리되지만 난민 캠프로 보내질 겁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면 돼요. 태국 국경을 넘는 것은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국경 펜스가 낮은 지역을 통해 우리는 무사히 태국 땅을 밟았어요. 약속대로 우리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태국 경찰은 우리를 불법 입국자로 체포했지만 탈북민이라는 것을 알고는 난민 캠프로 보냈어요. 캠프는 열악했지만 적어도 북송의 위험은 없었습니다. 캠프에서 한국 대사관 직원을 만났을 때 저는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닌 것 같았어요. 한국으로 갈 수 있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이제 곧 자유의 땅으로 가실 겁니다. 저는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의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처음 본 서울의 거대한 빌딩들과 밝은 간판들은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김성철 씨, 국정원에서 조사 후에 하나원으로 가시게 됩니다. 저를 맞이한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국정원 조사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3개월 동안 북한의 철도 시스템과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유했어요. 특히 정치범 수송에 관한 정보는 그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부분이었죠.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남한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았지만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어요. 자본주의 경제, 민주주의 제도, 컴퓨터 사용법, 심지어 대중교통 이용하는 법까지 배워야 할 것들이 산더미였습니다. 철도 기관사 경력을 살려 한국철도공사에 지원해보세요. 하나원 상담사의 조언에 저는 희망을 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북한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았고 한국의 철도 시스템은 제가 알던 것과 너무 달랐어요. 죄송합니다만 김성철 씨는 일하기는 어렵습니다. 철도공사 인사 담당자의 말에 크게 실망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물류회사에 취직했어요. 화물 배송 관리 일이었습니다. 김성철 씨 많이 다르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해요. 같은 탈북민 출신인 동료 박성민 씨가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모든 것에 서서히 적응해 갔지만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어요. 매일 밤 아내와 딸의 사진을 보며 잠들었습니다. 미영아, 혜진아, 잘 지내고 있니? 아빠가 곧 데리러 갈게.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죠. 정착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탈북민 지원단체를 통해 브로커를 소개받았습니다. 북한에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였어요.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닿을지도 장담할 수 없어요. 브로커의 말에도 저는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고통스러웠어요. 1달, 2달이 지나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브로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김성철 씨, 가족 소식이 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가족들은 괜찮습니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심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아내 손미영 씨는 현재 함경북도 국경 근처로 이동했다고 해요. 아마도 당신을 따라 탈북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안도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내가 탈북을 준비한다니 그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어요. 딸은요? 혜진이는 어떻습니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물었죠. 딸도 어머니와 함께 있습니다. 둘 다 지금은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족을 구출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한 거죠. 저는 밤낮으로 일했어요. 두 개의 일을 병행하며 최대한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가족의 탈북을 돕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죠. 이 돈이면 가족 2명의 탈북을 도울 수 있을까요? 6개월 후 저는 모은 돈을 브로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잠시 계산을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봅시다. 브로커를 통해 아내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탈북 경로와 시간, 만날 사람들의 정보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었어요.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죠. 하지만 기다림은 길어졌습니다. 예정된 탈북 날짜 아내와 딸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브로커는 국경 경비가 강화되어 계획이 연기되었다고 했습니다. 1달, 2달,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은 커져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직장에서 일하던 중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소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목소리였어요. 미영아? 정말 너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네, 저예요. 우리 중국에 있어요. 혜진이도 함께요.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이 무사히 두만강을 건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삶은 다시 한번 바뀌었어요. 중국에 있는 가족과 수시로 연락하며 그들이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브로커와 한국 정부의 도움으로 6개월 후 드디어 가족과 재회할 수 있었어요. 아내와 딸을 처음 다시 만났을 때 그 순간의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랜 고통과 인내 끝에 우리 가족은 마침내 자유의 땅에서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아빠, 달려와 안기는 혜진이를 꼭 안아주는 순간 모든 고난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저는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것을 돕는 일이죠. 특히 북한에서 전문직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여기서도 자신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보람을 느껴요. 가끔은 기차를 볼 때마다 옛 생각이 납니다. 철로 위를 달리던 그 시절 제가 보았던 것들, 느꼈던 것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를요. 제 꿈은 단순합니다. 언젠가 통일된 한반도에서 다시 기차를 운전하는 것. 그때는 사람들을 수용소가 아닌 자유롭게 여행하고 싶은 곳으로 데려다주는 기차를 말이죠.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여기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었던 그 여정이 헛되지 않았음을 매일 느끼며 말이에요.